자, 5번 주제 정쟁의 격화와 탕평 정치로 들어옵니다. 이제 붕당이 성립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선조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선조 때 그래서 척신정체 잔재청산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일단 동인, 서인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쟁이 점점 격화되는 건 이조전랑 임명 문제예요. 그 6자리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 자리 다툼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척신정치의 잔재청산 자, 잔재청산의 적극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적극적인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님이었죠. 자, 여기에 강경파라고 제가 쓸게요. 강경파가 신진사님, 대표적으로 우리 바로 지난 끝 시간에 읽었던 사료에서는 이름이 김효원이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온건파가 바로 누구였냐면 기성사님, 대표적인 인물 심의겸. 여기에 이와 성운의 제자들이 가담하게 되더라. 우리 그게 기호학파였고요. 여기 바로 영남학파가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 영남학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더라. 특히 이제 태계 이황이란 인물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지만 남명 조식이란 인물도 나올 수 있는 인물이에요. 조식은 실천성을 매우 강조하는 성리학자였는데 자, 훗날 이 강경파 동인 요쪽에서 요 온건파 서인의 처벌을 둘러싸고 왜냐하면 서인에서 동인으로 갈아탄 선비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정여립이라고 합니다. 이 정여립이란 인물이 나라 이제 이 국가 임금이었던 당시 선조에게 사실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공개 석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조가 아마 진짜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냥 발언을 해버리는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존재로 유명했던 임금이기에 아마 충분히 재연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야, 여리봐, 너 이번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갈아탔다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 상황을 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이제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서에서 동으로 갈아탄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든 얘기를 하니 그 길로 때려칩니다.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고향인 이제 전라도로 내려와요. 전라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전라도 전주에 그가 이제 기거를 하면서 그 정여립이라는 어마어마한 유학자를 만나겠다고 너무나 많은 동인 쪽 선배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쿠데타 혐의로 엮어버린 게 서인 쪽의 계략이었어요. 서인 쪽에 그때 당시 서인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송강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관동별곡의 저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문장가로 알려진 그 관동별곡의 저자 바로 송강 정철이 서인의 우두머리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서인의 우두머리 바로 그 송강 정철에게 바로 그 사건을 진상조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때 그 정여립 모반 사건, 그러니까 정여립이 쿠데타를 준비했다. 이 모반 사건은 이 진짜 얼마나 쿠데타가 진짜 진실이었는지는 역사상 알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정여립이 자결을 해버렸어요. 정여립이 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었고 거기다가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은 이거를 계기로 동인 쪽 선비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서인 쪽에서. 정철이 동인 쪽 선비 1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동인 쪽에서 진짜 서인 정철 저 찝새끼 저 가라마셔 이런 강경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강경파가 바로 북인이고요. 또 온건파가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북남서 최종 붕당이 3개로 쪼개질 거예요. 동인 쪽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동인 쪽에서 그러니까 서인 처벌에 둘러싸고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이렇게 남북 서로 쪼개졌던 그때 상황이 1991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다음 연도에 뭐가 터지게 될 거냐면 임진왜란이 터져요. 굉장히 중요한 국난을 맞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여립 모반 사건 이후에 북남으로 나눠진 시점 1991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론이 나눠져 있고 얼마나 국방력에 대한 긴장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외란 때 삽시간에 서울이 나라 수도 한양이 발리고 평양 일대까지 일사천리로 그들에게 완전히 밟혔었잖아요. 진짜 나라가 죽을 뻔한 위기를 이겨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큰 국난을 겪을 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선조에게 후사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실왕후가 아들을 못 낳고 죽어서 후궁사에서 본 아들이 전부거든요. 근데 후궁사에서 본 아들 그중에 둘째 아들 광해군이 누가 봐도 굉장히 똑똑해요. 누가 봐도 똑똑한데 광해군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바로 이 아버지 선조입니다.
그렇게 미워해서 진짜 아주 얄미워하던 그 광해군을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광해군을 급하게 불러요. 이때 당시 이제 선조가 우리 임진왜란 때 어디로 피난 가게 되냐면 일본의 작전이 한순간에 이제 서울을 바르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피난 가요? 의주로 피난 가거든요. 이 의주 피난길에 오르는 바로 선조가 급하게 강해군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널 세자로 책봉해 줄 터이니 너는 적군을 함경도로 유인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함경도로 적군을 유인하고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장들과 함께 진짜 이 임진왜란때 전장을 누볐던 인물이 바로 세자를 약속받았던, 세자도 아니죠. 세자를 약속받았던 왕자 강해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 강해군이 나중에 왕이 진짜 우여곡절 끝에 되긴 될 거예요. 아, 왕이 사실 진짜 못 될 뻔했었어요. 겨우 세자책봉 임진왜란 이후에 되긴 됐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좀 살만해지자 이 남자가 진짜 망령 부린다고 나이 50이 넘어서 19살짜리 임목대비를 정실 왕으로 들인단 말이에요. 아들 광해군의 나이가 30 바라보고 있을 때 19살 임목대비를 들였는데 그 임목대비가 아들까지 순풍 나요. 그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이란 적자가 태어나자 그 서자 출신의 세자 광해군을 더 몹쓸 눈길로 바라보는 게 아버지였어요, 선조. 그래서 영창대군의 나이가 좀만 더 크면 내가 세자를 바꿔치울 거다. 그게 바로 선조의 계획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창대군이 3살 나던 해 바로 선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자가 아직 바꿔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진짜 그 우여곡절 끝에 강해군이 왕은 됐어요. 왕은 됐고 강해군은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로부터 그 무시를 받다가 왕이 되긴 됐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많이 다쳤던 이 인물은 피해의식이 되게 커요. 다른 사람들 나 서자라고 무시하겠지? 이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 서자라고 무시할 거야. 이러한 의심이 일종의 약간 병으로 이어져서 이 사람은 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의병장들과만 정치해요. 그 의병장 출신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조식이라는 학자가 실천성을 강조했다고요. 그 조식의 뒤를 따르던 인물이 바로 북인이거든요. 북인. 그래서 바로 이 남명 조식을 계승했던 북인. 이 북인들이 이렇게 정권을 휘어잡을 거예요. 그래서 강해군 때는 딱 북인 정권이에요. 강해군 때 정확히 북인 정권이라고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강해군의 정치적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좀 왕이 된 자로서 넓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정치를 논해야 될 텐데 딱 의병장 출신 그 북인 몇 명과만 소통한다는 거. 이 북인 남인 서인 중에서 북인이 가장 적거든요. 북인들과만 정치를 한다는 게 좀 위험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 이 남자가 왕이 된 게 1608년. 이 남자가 왕이 되고 나서 1113년입니다. 벌써 영창대군이 꽤 컸겠죠. 맞아요. 영창대군이 벌써 어느덧 8살이 됐습니다. 영창대군 8살 되던 애 영창대군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지만 되게 위험한 동생이잖아요. 저런 적자가 계속 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 적자를 정통성 있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나보다 훨씬 더 적자라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 화근이 되던 적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임목대비가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자기 멀쩡한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죽인 광해군을 진짜 갈아마시려고 하자 임목대비를 유폐시킬 걸 또 이제 건의하는 거죠. 북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미를 폐비시키고 형제를 죽인.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는 사실 폐모살제라는 딱 네 단어만 들어도 이런 폐륜을, 그렇죠? 유교 국가에서 이런 효에 대한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 이후 하나의 명분을 더 내줘버리죠. 반정에 대한 명분. 그게 바로 뭐냐. 자, 1616년입니다. 1616년에 바로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할 거예요. 여진족이 원래 되게 약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을 땐. 그러니까 우리가 사군 육진을 개척해낼 수가 있었었죠. 근데 이 무렵에 후금을 새롭게 건국하고 이 명나라를 완전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명나라가 도와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조선에게. 왜냐하면 조선은 명나라를 굉장히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고 주군으로 이제 굉장히 성의를 다하고 있었고 또 명나라가 조명연합군을 결성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 때 진 은혜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만 이 무렵에 그 은혜 갚겠다고 후금의 분노를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2번 다시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명나라에게 원군 13,000명을 보내긴 합니다. 이때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강옥립을 이 전쟁의 책임자로 삼아 결국 명나라를 도우러 나갔는데
이 강옥립이 중국말도 잘하지만 여진족 말은 더 잘했다 그래요. 이 강옥립이란 자를 장군으로 앉혀놓고 결국 딱 조명연합군의 일원으로 있긴 있었지만 결국 후금에게 투항해버림으로써 후금과 원한을 살 일을 없앤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광해군이 강옥립이란 장군으로 하여금 현실화시켰던 게 바로 중리외교예요.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리외교. 자, 이러면 우리가 성리학 예법을 다 하는 국가로서 자, 성리학에서 성리학자들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내가 진짜 목숨과도 같은 가치 세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성리학적 명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리학 명분이 바로 충효 그리고 사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효를 저버렸고 특히 사대에 대한 명분도 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일종의 반정의 명분이 됐다라는 거고 반정의 명분으로 그들이 내세웠던 게 바로 사대를 저버렸다, 효를 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광해군 너는 금수다 이거죠. 그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정이 터진 거고요. 근데 앞서 봤었던 중종 반정 때 연산군 끌어내렸던 건 연산군이 누가 봐도 절대적 띠떼기였어요. 근데 사실 광해군은 다시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를 다시 제조하고 뭐 이 무렵에 또 이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안성케 하고 전후복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의 치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히 대동법이라는 너무 중요한 세금제도 개혁.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의 출제 주제를 랭킹으로 다 구분했어요. 이걸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랭킹쇼라고 하는데 한국사 능력검정 랭킹쇼를 제작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사 진짜 출제 넘버 5 안에 드는 주제별로 쏟을 때 넘버 5 안에 드는 주제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 광해군의 대동법 우리가 응시할 회차에도 진짜 대동법은 영원한 영순이에요.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너무나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게 대동법인데 그 대동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남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동법은 경제 파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광해군은 진짜 치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반정의 명분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중종반정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 인조라는 임금을 능량군을 이제 동생 능량군을 임금으로 앉혀놓고 이걸 주도했던 게 바로 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인들이 주도하는 인조 반정 이후 그들은 반정의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거 알기에 자, 이 중리외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광해군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띠떼끼 개새끼 쏘새끼로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친명 배금 이렇게 외교 정책을 180도 돌변시켜서 계속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배금 외교 정책을 확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 막을 수도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을 잇따라 하게 될 텐데 먼저가 1627년 후금이 쳐들어온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 우리 사실 정묘호란 때 그들을 형님으로 매시기로 해요. 이때 형제의 관계가 수립되거든요. 그들이 형, 우리가 아우. 근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사대기는 한데요. 여전히 우리에게 임금은 명이다 이거죠. 부모는 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서인들은 자부합니다. 이후 1636년 결국에는 그들이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형제관계로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해 오거든요.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면 또 한 번 전쟁이에요. 끝까지 거부했죠. 주전론이 우세했죠. 그래서 막을 수도 있었던 두 번째 전쟁이 또 터졌고요. 야, 이때 인조 병자호란 때 결국 남한산 성자락 아래서 개구력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강제로 군신관계가 수립되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명의 아들이 인질이 되어 끌려갈 거예요. 맏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인질이 되어 끌려가서 9년 동안 왕자교육, 세자교육을 그곳에서 받아요. 야, 근데 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바라본 청나라의 모습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들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 본인들의 문화가 야만적인 걸 알아요. 야, 본인들의 그런 문화, 아, 우리 문화는 야만적이야. 다 버려.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의 야만적인 문화를 다 버리고 명나라, 그 우리가 우수하다고 여기던 한족의 문화를 다 끌어안았어요. 거기에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까지 받아들여 유럽의 선교사들 이미 여러 명이 이 나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를 살아가던 두 왕자가 눈이 뻥 띄인 거예요. 9년 후에 인질에서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9년 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제국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 병자호란 기준
진짜 9년을 더 버틸 나라를 상대로 의리를 다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막을 수도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을 더 했다. 거기다 조선인 포로 20만 명 끌려가 우리나라 끝까지 주전론 주장했던 서인 학자 3명은 공개 처형당해 그 개구력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서인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잇따라 했던 거예요. 나라를 정말 위기의 끝장까지 몰아넣었던 거죠. 바꿔 말해 서인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렸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화끈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정상. 근데 꼭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까?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했다고 딱 책임지고 화끈하게 물러나는 사람 못 보셨죠? 맞아요. 꼭 어떻게든 권력이라는 걸 계속 뭉개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서인들은 이 무렵에 오랑캐에 당한 치욕을 씻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9년 만에 세자 인질에서 풀려난 소현세자가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 귀국한 소현세자가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됩니다. 막 소현세자가 그 개혁을 어필하는데 인조는 사실 판단력이 되게 부족해요. 모질한 사람이에요. 임금으로서 자질이 굉장히 모질한 사람. 인조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무렵에 그런 개혁군주의 출현을 막고자 이 서인들이 인조를 다구리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 소현세자라는 그 어마어마했던 인물을 결국엔 죽일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현세자가 제거당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느닷없이 왕이 된 게 효종이에요. 사실 효종도 왕자 교육을 청에서 받았으니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형님 소현세자가 이 나라에서 개혁을 부르짖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랑캐에 당한 치욕을 씻겠다. 이 무렵에 제가 말합니다. 효종 10년 북벌 10년이에요. 효종 10년 북벌 10년. 무슨 말이냐면 오랑캐에 당한 치욕을 씻겠다. 병자호란 이후에 막 후금 오랑캐 청나라에 대한 막 분노와 원한 있죠. 이거 딱 효종이 왕을 하는 10년 동안만 나온다는 거야. 효종이 10년 후에 죽어요. 효종 죽자마자 북벌로는 쑥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북벌 주장되면서 이 무렵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는 원래 전기 중앙군이 5위였죠. 이게 서울 완전히 불타면서 5위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다시 선조가 서울로 복귀할 때 중앙군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도감이라는 직업군대를 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이후 인조 때 또 숙종 때를 거치면서 부대가 하나씩 완성이 돼 조선시대 후기 숙종 때 기준 5개 부대가 만들어질 건데 그걸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인조 때요 수어청,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까지 만들어질 거라 인조 때까지 4개, 서울 중심으로 4개 부대가 있고 마지막 숙종 때 금이영까지 하나 더 해서 전체가 5개 부대인데 자 조선 후기 중앙군 이때 무기 늘려 군대 늘려. 근데 북벌은 쑥 들어갔죠. 그래서 아들 현종 때쯤 되면 이미 우리나라 중앙군은 다 서인이 장악하고 서인들의 거의 뭐 사병 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서인들의 권력이 올라간다. 자, 현종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인조의 계비가 살아계세요. 자의대비가. 근데 그 아들, 족보상 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니고. 족보상 아들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을 둘째 아들로 규정하면 그 어머니 상복 1년만 입고 치워도 됩니다. 근데 효종이 실제로 장남이었냐 차남이었냐를 따지기에 앞서 하나라 국왕이셨다는 점에 스탠스를 둔다면 방점을 찍는다면 무조건 3년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무렵 서인들은 왕권이 우습죠. 18살의 현종을 길들이기도 하고 싶죠. 그러니 니네 아버지의 정통성을 내리 까는 거예요. 차남이라고. 그러니 니네 할머니는 상복 1년만 입고 치우자. 이 무렵에 현종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상을 1년만 하고 치우자니. 근데 18살 먹은 이 현종이 서인을 꺾기란 쉽지 않죠. 반대로 남인들은 뭐 옛날에 북인 정권은 이제 강해군과 함께 몰락한 거니까 남인들이 살아있죠. 남인들이 반대 주장을 하지만 1659년 기해년에 효종의 장례를 둘러싸고 이 예법 논쟁이 터졌을 땐 결국 서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시 상황이. 자, 1차 예법 갖고 논쟁 붙었다. 우리 이걸 예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현종 때 예송 논쟁 터지는데 1차 때 1659년 서인 승리로 끝납니다.
15년이 지나요. 15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효종의 비가 죽어요. 효종 비가 죽었는데 그 시어매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번에 며느리 상복 입어야 되는데 자, 서인이 9개월 주장해요. 반면에 남인들이 1년상 주장하는 거죠. 자, 15년이 지나는 사이 현종도 나이가 33살. 자, 1차 예송 논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인의 우두머리가 송시열인데요. 그 송시열, 그들의 나라라는 책이 역사계 스테디셀러로 존재할 정도로 서인, 그 중에서도 이 송시열의 권력이 진짜 막강했거든요. 송시열. 근데 송시열이 1차 예송 논쟁 1659년 기해연에 있었던 요 기해 예송을 승리로 이끄는 걸 보면서 남인 쪽 윤휴가 등판했었어요. 역사상 엄청난 라이벌입니다. 자, 윤휴가 이끄는 남인이 1674년 2차 예송 논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참고로 이 송시열 대 윤휴는 서인 대 남인의 대결도 있겠지만 1차 예송의 승자, 2차 예송의 승자도 있겠지만 또 학문적 대립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렵의 송시열은 성리학은 남송시대 주자가 정리한 주자의 성리학, 그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성리학은 철학적인 학문이에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수학, 과학이 아니죠.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학문이 철학이자 성리학이에요. 근데 이 무렵에 주자, 성리학 이외에는 다른 건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게 송시열이에요. 거기에 윤휴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해석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휴를 완전히 이단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송시열 대 윤휴는 서인 대 남인이라는 대결도 있고 1차 예송의 승자, 2차 예송의 승자, 특히 2차 예송에서 윤휴가 승리하며 송시열 유배가거든요. 송시열의 권력이 무너졌는 진짜 대박 사건이었어. 조선시대판 대박 사건. 근데 송시열 대 윤휴는 학문적으로도 대립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 이야기가 문화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리학의 절대화, 이 사람을 성리학의 상대화라고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합니다. 둘이 학문적으로도 격돌할 거예요. 어찌됐거나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이기며 아들 숙종이 권력을 넘겨받는데 숙종 때가 되면 이 사람은 탕평을 내세우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탕평은 안 하는 힘은 못해요. 이 사람은 탕평이랍시고 한 건데 실제로는 정치권 대환장 파티가 터질 겁니다. 우리가 왜 정말 몹쓸이를 만나면 진짜 환장하겠네 라는 표현 종종 쓰시죠. 환장하겠네. 정말 장이 뒤집히겠네. 사람이 장이 뒤집힐 정도로 뭔가 진짜 불만스러운 일이 지금 터졌다는 거거든요. 자, 정치권 대환장 파티를 우리는 그걸 환국이라 그래요. 환국. 자, 2차 예송 1674년에 남인이 승리했어요. 그럼 남인이 이 나라 모든 권력 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사가 틀리니까 1680년이에요. 1680년이 경신년이에요. 경신년에 모든 권력을 서인에게 다 밀어줘서 다시 송시열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시열이 윤휴 저 띠떼끼 저거 갈아 마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 송시열을 중심으로 강경파 뭐가 형성되냐면 노론이 형성이 돼요. 반면에 윤증을 중심으로 송시열에게 대항하는 소론이 생겨나요. 그래서 남인 처벌에 대한 강경파, 온건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윤휴가 이때 유배 가서 죽습니다. 윤휴가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인들이 완전히 몰락했었는데 이것 또한 뒤집힐 거예요. 1689년, 9년 뒤죠. 기사년에 드디어 희빈장 씨를 앞세워 남인들이 권력을 차지할 겁니다. 이때 남인들이 권력을 뒤집는데 이때 희빈장 씨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희빈장 씨 아들이 세자로도 책봉될 거니까. 자, 이게 1889년 기사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장희빈의 최후를 기억해요. 장희빈 어떻게 죽죠? 사약받고 죽어요. 그죠? 그것과 함께 남인도 몰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694년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갑술련이 뒤집힐 거고요. 이때 다시 서인이 부활할 텐데 서인 전체가 다 부활하지 않죠. 원래 강경파 대 온건파가 싸우면 꼭 역사상 불변의 진리. 강경파, 목소리 큰 놈이 무조건 이겨요. 자, 노론의 독주로 끝이 나게 되더라 이거죠. 자, 이게 정치권 대환장 파티예요. 경신년, 기사년, 갑술년, 환국이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정치권이 네트를 갈라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처럼 경기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 정치권에 보복심밖에 안 남아요. 정말 숙종 때 몹쓸 정치권 대환장 파티 환국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보복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희빈장 씨 아들이 세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희빈장 씨, 그러니까 남인 세력을 등에 업었던 그 희빈장 씨 아들 경종이 임금은 되는데 경종이 임금이 됐을 때 이 나라 정치판은 다 노론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다.
그러니까 그 노론이 경종을 에워싸는 거예요. 다구리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다는 트집을 잡아서 경종에게 후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왕세제를 책봉하게 해요. 그래서 노론 쪽에서 내밀었던 숙빈 최씨라는 몸에서 태어났던 연인군이라는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하거든요. 왕세제. 이거는 사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나이가 창창했던 경종에게 후사를 보지 못할 것이니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 그리고 왕세제로 책봉하고 얼마 안 있어 죽어요. 경종이. 그러니 결국에는 이 연인군을 둘러싸고, 이 연인군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역사 속에 영조예요. 경종이 왕을 하고 4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영조가 바로 왕을 했거든요. 영조는 그래서 이 남자가 1722년에 왕이 됐는데, 1724년에 왕이 됐는데 1724년에 왕이 되자마자 씻을 수 없는 루머를 늘 달고 다녀요. 형 죽이고 왕 뺏은 새끼. 또 하나, 어머니가 숙빈 최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숙빈 최씨가 파격적으로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 틈을 보이게 되면 나를 공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조가 52년 왕을 하면서 한평생 정말 숨 쉴 틈 없는 완벽주의를 살아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왕과 신하 사이에도 의리가 있다. 의리탕평론을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왕과 신하들 사이 그 의리, 그러니까 왕에게 대한 충성심을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정쟁을 자제하는 걸 의리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의리를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영조. 그래서 영조가 52년 왕을 하고 그 손자 정조가 24년 왕을 하잖아요. 그 손자 정조가 24년 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합 80년의 18세기를 우리는 탕평이라고 분류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탕평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인물은 숙종이지만 숙종의 탕평이라는 건 형식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황국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3, 4바 이조전랑의 정책 비중까지도 더 감소됐다니까요. 오히려. 예. 그러면서 경종은 약 4년 만에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신임사화라고 해서 신축년과 임임년 1721년, 1722년 그래서 신축년과 임임년의 앞글자만 따서 이걸 신임사화라고 하는데 노론에 의해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자 소론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조는 소론이 싫어요. 이 사람은 노론 숙빈 최씨의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론도 배격하고 근데 노론이라고 다 중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론 중에서도 탕평파. 그래서 이 남자가 성균관 국립대학 앞에 탕평비를 건립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탕평의 정신을 성균관에서부터 알린 거죠. 의리를 강조한 사람. 또 제야에 조용히 묻혀있던 스승들. 우리 제야에 조용히 묻혀 그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이 스승들을, 제야의 스승들을 선림이라고 하는데 이 선림의 존재를 부정한 인물. 거기다 서원을 대폭 축소시키는데 1000여 개에 육박하는 거 600개로 줄였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서원들이 대다수 면세지예요.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누군가가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다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던 서원들을 대폭 줄입니다. 또 이조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을 없애버렸고요. 조선 후기 법전, 속대전 낼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 법전이에요. 자, 거기다 이 남자가 균역법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대동법과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대동법, 아까 어디 있었죠? 강해군 때 대동법과 쌍벽을 이루는 게 영조 때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은 나름 그 16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의 역제도를 개혁한 건데 요거는 뒤에 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또 연산군이 폐지됐던 신문고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더라 이랬고요. 영조가 그렇게 좀 이렇게 신하들을 뭔가 카리스마로 누르는 그러한 탕평을 했다면 이 사람은 호불호가 되게 강해서 내가 아들들, 자식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자식과 좋아하지 않은 자식이 분명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손자를 왕으로 만들어냈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 손자 정조는 세손교육을 빡세게 받으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정말 얄미운 할아버지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가 거역하기로서니 반항을 하기로서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불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1776년 3월 1일 왕을 하면서 첫 교지로 내린 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과거 연산군, 어머니의 보복을 막 이제 하려 들었던 연산군이 떠올려지면서 이 무렵에 신하들이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왕이 보복을 할까 봐. 근데 정조가 진짜 이 나라에 남긴 어마무직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보복이란 없다라는 거죠. 24년 재위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정책을 갖고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그 과거사에 발목 잡혀 보복을 당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각 붕당 간의 이게 이 준론탕평이라고 해서 각 붕당 간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그러니까 이 붕당 싸움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정책적으로 칭찬하고 정책적으로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론도 그다음에 남인들도 중용이 되더라. 또 왕립도서관 규장각을 창덕궁 안에다 만들어 놓고 36세 미만 초짜 관리들을 내가 직접 훈계하더라 이거죠. 초계 문신 당했던 신하들 중에 정약용도 있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시대죠. 자, 이 남자가 보디가드 부대 장룡령을 만들어 조선 후기 군대가 오군영이잖아요. 오군영과는 별도로 사병집대, 그러니까 이 왕의 보디가드 부대, 친위 부대를 따로 들더라. 이게 서울 창덕궁에서 나지키라고 하나, 또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어요. 화성에 하나. 이게 수원 화성이 이 사람의 탕평정신이 실현된 완전한 계획도시, 정치, 군사, 상업,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완벽한 계획도시로 건설된 게 수원의 화성 되겠고요. 대전이라는 게 경국대전이 있었고 속대전이 있었는데 이걸 합쳤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방 제지사족들이 임의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하는 걸 방지하려고 이 무렵에 몰락 양반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수령들의 권한을 키워놨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방 수령들의 권한이 이때 되게 커졌는데 수령의 권한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뒤에 바로 그렇게 많은 탐관오리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거기다가 통공정책이라고 해서요. 1791년입니다. 신해년에 시전 상인들에게 주고 있던 금난정권을 철폐하는 거죠. 난전을 금하는 권리, 금난전권. 그래서 난전도 성행하고 상가 안에 시전 상인들도 성행해야 원래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육성하고자 신의 통공 정책을 내리더라. 근데 정조가 딱 눈을 감는 게 1800년에 눈을 감으니 바로 19세기가 시작되는 건데 19세기에 포문을 여는 인물이 11살의 순조예요. 11살이 뭘 정치해요?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 섭정을 하더라 이거죠.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 섭정을 하더라. 그게 영조의 계비예요. 정순왕후 김씨. 그러니 이 시절 안동 김씨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8살의 헌종이에요. 그러니까 8살이 뭐 하겠어요? 이때 외쳐 풍양 조씨가 권력을 또 차지하더라. 풍양 조씨가. 자, 헌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 없이 죽어요. 조선이란 역사가 죽어라 하는 거죠. 자, 양자가 들어오니 그게 철종인데 이 양자를 간택한 게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순원왕후 김씨예요. 순원왕후 김씨가 다시 이때 부활하거든요. 안동 김씨. 그러니 전주이씨 왕족이 완전히 기가 눌려요. 이 특정 성씨, 노론 중에서도 특정 성씨가 왕실의 외척들이 완전히 이 나라 권력, 의정부와 육조 체제를 다 휘어잡아버리더라 이거죠. 근데 이 무렵엔 의정부와 육조 이런 권력 분립도 완전히 무너져요. 너네 우리가 왜 임진왜란 7년 전에 거쳤잖아요. 자, 임진왜란 7년 전에 거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비변사, 이게 국가 최고 기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비변사가 바로 뭐냐? 군사회의기구예요. 군사회의기구 비변사.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임시회의기구가 이때 국정 최고기구로 거듭날 거예요. 비변사에 잘 나간다는 문무 대신들이 다 모여서 국정 대다수의 일을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 모여서 국가 일을 처리하는 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내내 비변사가 권력이 엄청 강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왕실의 왕권 약화로 이어졌다고 하냐면 비변사의 이 군사회의기구 비변사에 잘 나간다는 모든 문무 대신들이 다 모이겠지만 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게 왕권 약화 요소가 돼요. 비변사의 권력 강화가. 이 비변사가 바로 이 특정 가문이 권력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고 매간매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많아지고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개판이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라는 거예요. 세도 정치. 왕실의 외척들이 비정상적으로 정치권을 휘어잡는 거죠.
그 아래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중 한 명입니다. 18세기 이익이라는 실학자가 붕당 싸움은 곧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과거 시험을 지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된다. 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데 관직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붕당 싸움 요거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 아래 현종 때의 예속 논쟁과 숙종 때 환국이 지금 그려져 있네요. 자, 현종 때 예송이에요. 숙종 때 환국. 바로 예송과 환국으로 붕당 정치가 되게 변질되는 거야. 자, 그 아래 저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사진 자료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수원의 화성이나 또 수원 화순기를 만들 때 썼던 거중기, 화성 성역의궤. 이 화성 성역의궤를 보면 제때 임금을 빠르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사기간 10년을 계획했던 게 2년 9개월로 단축됐던 특급 비밀이었어요. 제때 급료를 지급한 거. 또 거중기도 한몫했겠지만 이게 다 정약용과 관련 있죠. 배다리도요. 배다리도 이게 수원 화성에 행차할 때인데 실제로 이 수원 화성에 행차할 때 배다리를 아이디어 낸 건 정약용. 실제로 이 모습을 그려낸 건 김홍도. 그러니 김홍도와 정약용은 이 정조의 개혁 정치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메이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장은 바로 세도 정치기에 집중됐던 농민봉기예요. 자, 1811년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라고 있는데요. 자, 1811년 홍경래의 난은 제가 여기다 쓸게요. 1811년 홍경래의 난은 여기 평안도 지역차별 타파를 부르짖으며 터집니다. 아니,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무려 4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던 차별이에요. 아, 새삼스럽게 평안도 지역차별 타파를 부르짖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1811년 그러니까 19세기 초가 되면 이미 18세기에 우리나라 영정조 시대 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무역도 잘 되고 광산 개발도 잘 돼요. 광산 개발 잘 되고 무역 잘 되다 보니까 청나라와 접경 지역이자 자원이 많은 요 평안도 쪽에서 엄청난 부자 상인들과 부자 농민들도 등장하는데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유한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적인 차별을 받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부유 상인들의 지원 속에 몰락 양반 홍경래가 주도하는 평안도 지역차별 타파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다는 거죠. 자, 곳곳마다 점령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게 진압당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순조 때였어요. 이후에 50년간 조용하다가 1862년이면 우리나라 임술년인데 이게 임술농민봉기라고 진주에서부터 터진 농민봉기가 전국을 강타할 거거든요. 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임술농민봉기 탐관오리 백낙신의 수탈에 항거했던 몰락양반 유계춘의 주도로 시작이 됐고요. 백색수건, 흰수건을 둘렀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 백색수건을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단성에서 시작돼 진주로 파급되어 나갔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해요. 이때 탐관노래 수탈을 바로잡으려고 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 이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기구거든요. 근데 때가 당시에 철종 때예요. 철종 때는 안동임 씨가 이 나라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세도 정치 60년에 모든 모순이 누적됐을 때요. 모든 폐해가 누적됐을 때. 그러니 사실 저 삼정이정청을 안동김 씨 세력이 다 장악한다?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정이정청은 개혁의 성과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래, 나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워놓으니 간서의 불호자재와 공사 천민들이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무릇 관서는 평안도예요. 관서 지방은 성인 기자의 옛 기지인데 서울 조정에서는 관서를 벌이며 분토와 다름없고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 부른다 하죠. 이렇게 평안도를 아주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예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나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워놓으니 평서대원수가 홍경래 본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몰락 양반이에요. 몰락 양반 홍경래.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세도정치기 농민봉기 1811년 홍경래에 나는 순조 때. 하지만 요거 이후 50년 동안 조용하다가 임술농민봉기 1862년에 터지는 요게 세도정치 막판이라 그랬고 철종 때라 그랬어요. 자, 바로 이듬해 63년 철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의 개혁정치가 시작되면 이제 단원이 바뀔 거거든요. 아직 조선이 끝이 난 건 아니지만
조선 정치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대원군 때부터를 우리는 근대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사는 요걸로 끝난 거고 이제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리하시면서 대외관계도 보시고요. 정리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대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장 조선 또 대외관계에서 만날 건데요. 조선 쪽 대외관계는 짧아요. 굉장히 짧을 거예요. 저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예,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할게요.